안녕하세요. 놀이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는 풀스톡톡 플러스 매거진입니다. 여기는 놀이를 연구하고 경험하고 나누는 방송이지만 그랬던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맨날 매거진하고 책 얘기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귀에서 피만 나오네요. 놀이가 주는 기쁨을 다시 느끼고 싶은 분들, 그리고 아이들의 놀이가 궁금한 부모님들까지 모두 환영합니다. 벌써 우리가 6번째 방송입니다. 어김없이 함께 이야기 나눈 두 분 인사 좀 나눠볼까요? 여기 거만하신 분부터. 오늘 저예요? 네.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아주 거만하신 분 자기소개를. 그럼 준비 멘트 준비하시고. 이거 봐요. 해달라니까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거만하신 청개구리.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라사 남준의 노는 아빠 노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박수도 안 쳐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직 와. 준비해야 되니까. 놀자 최재원입니다. 최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붙었어 뭐가? 오프닝이 붙었어. 나도 놀자. 자, 망나니 잭입니다. 놀자 나도 놀자 망나니 잭. 자, 이제 여름이 오다 못해 잠시 뒤에는 이제 아이들의 방학인데요. 무섭죠? 저는 무서우시죠? 저는 딸이 방학을 했습니다. 거긴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은 열애죠. 열애. 열애. 그래도 밥은 해내게 초중고 고생 많으십니다. 미치아가 포함. 장 보러 가야 되고.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좀 들어보고 이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요즘 여름 더운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 여름을 어떻게 나만의 노하우로 나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거만하신 분은 좀 이따 하시고 노하우부터. 네, 저는 찬물 샤워를 하죠. 네, 유일하게 여름 한정으로만 하고 있는데요. 찬물 샤워를 하고 나와도 더워서 땀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찬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냉수 마찰을 해주고 잠깐의 시원함을 느낀 후에 선풍기를 틀고 열을 식혀주죠.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어렸을 때도 보면은 일단 에어컨이 없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면 이제 선풍기를 틀어놓고 부모님께서 물수건을 줘요. 수건에 물을 적셔가지고 그거 이렇게 톡톡톡톡톡 치면 이제 선풍기 바람 때문에 물이 식으면서 시원해지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여름을 났습니다. 지혜롭고. 자연스럽게 제 거 얘기까지 했고요. 요즘은요? 요즘 뭐 에어컨 빡빡이 틀죠. 뭘 고생합니까? 역시 그냥 안전은 없어. 에어컨 빡빡 틀어서 에어컨 쐬고 좀 더 일해서 그래서 기운차려서 좀 더 일해서 전기 요금 내고 그렇게 뭐 악순환의 연속 악순환을 반복하시는군요. 여름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제 노화까지 들어봤고 우리 거만하신 놀자 솜사탕. 왜 또 일제 시대만 하더니 또 이제 거만함으로 갔어요? 그럼요. 일제 시대에서 이제 거만으로 넘어갔어. 네, 저도 이제 에어컨 바람 아래 있긴 한데. 네, 알겠습니다. 좋은 죄송합니다. 편지. 있긴 한데. 네네. 이제 제 아내가 네. 얼마 전부터 5km, 10km 마라톤을 시작했어요. 이 더운데요. 한지 몇 달 됐는데, 네. 이제 대회 나가서 10km도 완주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온 가족이 무언의 압력을 받고 있거든요. 너희도 뛰어라. 같이 뛰자. 그리고 뭐 가을이니 언제 이제 가족 전체가 마라톤 대회를 나가야 되지 않겠냐. 가을쯤에 마라톤 대회가 있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그때까지 이제 쯤에 있죠. 특훈. 그래서 일단 안 가겠다고 명시적으로 말은 이미. 했지만 이 사람이 이번에 이제 말하겠지만 해야 될 행사를 하는데 네네. 옛날 같으면 그런 행사를 하고 뻗었거든요. 네네. 되게 쌩쌩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극을 받아서 올라오셨구나. 가능하면 밤에 저희 이제 근처에 대학이 있는데 네네. 한 10시나 9시 정도 나가면 좀 약간 좀 선선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걷다 뛰다 1시간 반 정도 하고 와서 이제 샤워하고 잠자는 거 네네. 그걸 좀 매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매일은 네. 못하지만 네. 결론 매일 안 하시는 거잖아요. 매일이라는 단어를 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시는 거고. 여름에 살을 빼자. 살을 빼자. 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건데. 체력을 좀 올리자. 체력을 올리자. 그게 제일 요즘 어려운 이제 거. 여름을 나는. 자, 예삐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동 시키지 마세요. 빨리 요단강 건너에 보내고 연금 받아먹고 편안한 빨빨 보내고. 네. 악담으로 끝나는. 농담입니다. 뭐 악담하고 끝에 농담입니다 하면 그렇죠. 끝나요. 농담입니다. 상쇄시켜주시죠. 네. 참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더운 여름 얼마 전에
안타까운 뉴스로 20대 청년인데 저기 야외에서 노동하는 사람이 앉은 채로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이거야. 이 더위 때문에 돌아가신 것 같다고. 네. 그 외국인 근로 노동자이셨는데 네, 안타깝습니다. 날이 그렇게 더워요. 지금 아스팔트가 녹고 있다고 하니까. 맞아요. 그런데도 플라스틱을 쓰시겠습니까? 플라스틱 쓸 땐 써야죠. 자, 이 환경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해도 기업이 결국적으로 기업이 좀 움직여줘야 효과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너무 덥습니다. 네, 배추도 녹고 있다고 그러는데 자, 첫 순서로 이제 매거진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달 6월 소식이죠. 6월 소식은 이제 7월에 들려주는 건데 재밌는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달도 아주 재미지게 놀다 간 놀이 현장들의 소식을 모아왔습니다. 네. 예, 시작할까요? 네. 시작해 주십니다. 네. 누구보다 발빠르게 한 달간의 놀이 소식을 전해드리는 노아입니다. 이번 플스 매거진 6월호에서는요, 경기도 교육청 남부 유아체험교육원과 함께한 찾아가는 해앗들 체험이라는 놀이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각 호 놀이터마다 다 A, B, C, D팀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앗들이라는 게 요 남부 유아체험교육원의 뭐 브랜드 네임이라고 하는데요. 햇님과 아이의 뜰이란 의미이고요. 그리고 뭐 따사로운 햇살 아래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재미있게 놀면서 행복을 채우는 그런 체험이라고 합니다. 아, 이름 잘 지었네요. 그래서 정말 그 말 그대로 아이들이 행복한 놀이 체험을 하고 갔었는데요. 더불어서 이 5일간의 만남을 위해 이 플스 선생님들과 여러 선생님들이 오랜 준비와 연습 끝에 만들어진 그 놀이 과정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호 A팀, 실내 A팀, 실외 B팀으로 나눠져서 놀이를 진행을 했는데요. 네. 실내 A팀에서는 시화호에 가면 손인형극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때 이제 플레이서터 선생님들의 소감을 이렇게 좀 살펴봤었는데 이 놀이 인형극을 준비하면서 그런 과정들, 함께 나눴던 얘기들이든 소품을 만들면서의 그런 작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계속 아련하게 남아있다는 얘기도 좀 해주셨고, 이 저새가 날아가는 날개 동작이나 손인형 움직일 때 아이들 그 잠깐의 표정을 봤을 때 굉장히 몰입해서 보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무서워도 하지만 즐거워도 하고, 호기심이 있는데 만지면 다치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이들의 모습도 좀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는 네. 그런 기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는 그렇게 인형극을 했었고요. B조는 이제 야외에서 소래산 놀자숲에서 좀 진행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서는 숯밧줄 놀이라는 것을 체험을 했는데요. 특별히 거기 야외에는 더운 날씨를 감안해서 솜사탕 선생님이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미스트 호스를 또 연결해서 봤습니다. 아이들이 좀 더운 날씨에 잠깐 그런 쿨링 워터 브레이크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어떤 애가 넘어지던데 미끄러져가지고 네, 그런 건 이제 너무 신나게 뛰다 보니까 그리고 워터 슬라이드도 좀 즐겨보고요. 아주 진흙 범벅이 돼가지고 그리고 비가 올 때도 우비를 입고 아이들 노는 모습을 또 마중하러 나갔지만 취소돼서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하러 나가신 그런 선생님들의 노고와 손길들 덕분에 아이들이 즐겁게 체험하고 갔다는 후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C팀은 2호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조금 특별하게 좀 작은 손으로 모아진 그 쓰레기 분리수거 체험을 했었어요. 2호에서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영유아 아이들이 그 작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그 류에다 넣고 종이는 종이에 넣는 이런 체험을 했었는데. 분리배출. 네, 분리배출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때 플레이스타터 벨이 이걸 진행을 하다가 문득 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내가 이거 웃으면서 자, 이건 여기 넣고 하면서 쓰레기를 이렇게 잡아서 쥐어서 넣어주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이게 어른들이 버린 쓰레기를 왜 이 아무 죄 없고 쓰레기를 한 번도 버려본 적 없는 이 어린아이가 쓰레기를 버리도록 해야 하는가? 나는 뭐 하고 있는 건가? 죄책감과 미안함과 또 마음 울컥해지는 그런 만감이 교차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도 크면 쓰레기 버릴 거예요. 그렇죠. 버리게 되죠. 그러지 말라고. 자기도 정리를 해야 그렇죠. 되니까. 이 지금 세대가 미래 세대를 위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집에 가는 길에 씹던껌 아무데나 뱉지 마시고 선악을 싸서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D조는 3호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3호에서는 마찬가지로 시화호에 가면 손인형극, 인형극. 그리고 동그란 딱지놀이와 실내 플레이 티어링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플레이 티어링. 예, 요 시화호에 가면 인형극은
1호와 같습니다. 네. 넘어가고 동그란 딱지놀이는 시화호 멸종 위기 동물을 디자인해서 오. 새롭게 만들어진 뉴 딱지인데요. 특별히 또 요 새와 여러 가지 멸종 위기 동물의 디자인을 옆에 계신 솜사탕 선생님의 따님이신 아인 양이 또 잘 그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퀄리티 있고 좀 더 완성도 높은 딱지놀이를 즐겨보고 싶으신 분들은 사무 오셔서 딱지놀이도 해보시고 또 새거도 가져가 보시고 이렇게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실내 플레이 티어링은 오리엔티어링이라고 지난달에 네네네. 갯골공원에서 생태공원에서 길찾기. 진행했던 알고 계시네요. 네네. 그래서 오리엔티어링 지도와 나침반을 가지고 목표물을 향해서 완주하는 그런 경기인데요. 이거를 플레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약간 첨가를 해서 플레이 티어링이라고 단어를 좀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 장의 지도 안에 놀이터 내부에 있는 미션들을 찾아다니면서 놀이 수행을 하고 네. 근처에 있는 도장을 찍어서 다 모으면 요 시와호 멸종위기 동물 딱지를 선물로 받는 그런 누이보고 뽕도 따고 그런 일석이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재밌고 신나게 놀았는데요. 정말 3장, 4장 뭐 다른 것도 해보고 싶어서 더 찾고 자유놀이도 안 하고 그것만 하는 애들이 있었는가 하면 자유를 외치면서 나는 자유를 달라 프리덤을 외치면서 중간에 빠져나가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도 존중하고 더 하고 싶은 친구는 더 하도록 하고 하면서 그 아이들의 노는 방향을 다 수용하고 놀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각자만의 방법으로 재미있게 놀다 간 시간이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시화호에 가면 늘 총괄 감독이자 총연출가로 진행해주신 플레이스타터 꾸미 분의 소감 한마디를 낭독해드리고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여자 목소리를 해주세요. 예, 꾸미 그리고 목소리를 해주세요. 배경음악을 이렇게 깔아주세요. BGM. 또 시작이야.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과 세상 가장 값진 땀으로 기억될 우리들의 찬란했던 5.1 프로젝트 마음껏 꿈꾸고 후회 없이 잘 놀았습니다. 꾸미. 야, 꾸미는 바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엿담으로. 눈을 가리고 할 걸 그랬네요. 예. 명예훼손은 아닙니까, 이거.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해앗들 체험은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 소식은 K뉴스포츠 스포빙고볼 가족 스포빙고볼. 팝업 놀이터 소식입니다. 요 스포빙고볼 가족 팝업 놀이터는요, ABC 센터에 있는 가치관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난 6월 28일 토요일 날 낮에, 한낮에 그 더운 날씨를 뚫고 찾아오셔서 그 공 하나 던져갖고 빙고 한번 만들어 보시겠다고 정말 먼 길을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 스포빙고볼이라는 게, 탁구공을 가지고 요 바운스 빙고판에 한번 튕겨서 메인 빙고판 안에 넣는 건데요. 요게 3개의 공이 한 줄이 되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근데 이게요, 어린이나 노인이나 뭐 남녀노소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게임이고요. 심지어 장애인이나 이런 친구들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이게 더 재밌는 게 의외성이 있는 게임이라 어른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게임도 아니고요. 갑자기 뭐 5살, 6살 아이가 자기 아빠를 이길 수도 있고요. 이거 모르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경기여서 좀 더 박진감 넘치기도 하고 또 이기고 나서의 그런 약간의 성취감은 덤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게임인데요. 자, 과연 우승은 누가 차지했을지 그 생생한 현장을 제가 직접 찍어보고 취재한 내용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이 상품이 좀 특별한데요. 뉴스포츠 원장님이신 김창원 원장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지원받고 뭔가 이렇게 후원해줄 수 있는 상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원 들어왔나요? 하지만 것은 저희가 보상과 관련해서 이렇게 놀이의 보상을 주게 될 수 없다, 줄 수 없다는 솜사탕과 플레이스타터의 철학에 바탕하여 저희는 누구예요? 네, 그 보상은 원치 않고 저희가 따로 준비를 해서 아나바다로 해서 순환을 하자라는 그런 뜻깊은 의미로 쓰던 거 상품을 주고받았습니다. 때탄 거 다 망가지고 그렇지는 않아요. 아주 블링블링한 새 거는 안 막 받고 구겨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최대한 멀쩡하고 빨아서 집에 있는 새 건데 안 쓰는 그렇지, 것들. 안 쓰는 물건들 위주로 새 건지 갖고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제가 직접 찍어서 보니까 좀 반딱반딱해요. 계산하면 준 거죠. 계산하면 준 거지만 그리고 이게 우승자, 탈락자 할 것 없이 다 상품을 고루 나눠 가졌습니다. 그래서 슬퍼 돌아가는 사람 아이들 하나 없게 쥐어 보내서 갔으니까요. 다음번에 또 하게 되면 제가 딱 탈락하고 울고 실망할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누가 우승을 했느냐? 자, 놀라운 소식은요. 총 48명의 참여자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8명 8강 중에
6명이 플레이스타터 가족분들이 올라갔고요. 야. 4강 중에 무려 3명이 이거 특검 가야 됩니다, 이거.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플레이스타터 가족들만 예.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짜고 치는 모습이 아닌가 이거 할 수 특검 가야 있겠지만 됩니다, 특검. 현장에 와서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보면서 내가 기록을 하면서도 이게 조작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잘했고요. 네네. 그리고 4강 중에 3명이 플레이스타터였잖아요. 네. 그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건데 여기서 우승을 누가 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대망의 결승전. 11살 플레이스타터 모모의 딸인 지민 친구와 네. 두 딸의 아버지 시흥시민 두 딸 아버님이 경기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아버님 플레이스타터가 아니세요? 네, 그냥 일반 오. 시민이십니다. 따란 따라란. 그냥 해요. 왜 저래? 진짜. 알았어. 가슴에 비수가 날아간 꽂힌다. 꽂혔다. 아저씨는 빨간 볼 하나, 나는 파란 볼 하나. 자, 잠깐 동작 그만. 시작부터 밑공백입니까? 하면서 치열하게 주고받는 공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우승자는 누구 두 딸 아빠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아쉽지만 준우승에 어른이 그친 안 얘기한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 어른이 이럴 이겼네요. 수도 있다. 의외성은 이렇게 언제든지 그렇다. 반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버님이 이기겠습니다. 봐주지도 않으시고 정말 진지하게 하셨어요. 예. 봐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요. 스포츠는 그렇죠. 네,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사실 해야죠. 공 몇 개 던져서 빙고 만드는 게 뭐 유치할 수도 있고, 재밌어 하실 수 있는데요. 그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도 없어요. 일부러 이거는. 봐주려고 해도 할 수 없고요. 그냥 막 던지는데 들어가요. 그리고 심지어 준우승했던 지민 친구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난 집에 너무 가고 싶어서 그냥 막 던졌는데 계속 이기더라. 계속 이겨서 그래갖고 오히려 결승까지 온 거예요? 언제 집에 가나 혼자 속으로 화가 났다고 해요. 근데 이 준우승을 하고 나니 상품도 받고 나니까 좋아서 웃으면서 돌아갔습니다만 그렇게 막 던져도 이겨지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한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본인의 방법대로 해서 즐기고 돌아간 파법 놀이터 이 소식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번 한 달간도 놀이 소식을 모아서 박씨처럼 몰고 오는 저새 아니죠 놀이새 맞습니다. 놀이새 노아였습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훨씬 여유 있게 잘하시네요. 시간을 많이 단축시켰어요. 놀랍습니다. 혼자 그리고 뭐 이상한 것도 준비해 오시고. 타짜가 신의 한 수였는데 잘 못 살렸어요. 그러게요. 아쉽네요. 좀 더 연습해서 다음에 그럼요. 다른 또 성대모사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 더 많은 얘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뭐 자세히 보기란이나 댓글 쪽에 확인하시면은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되고. 왔어. 드디어 오늘도 네. 어김없이 왜 책이 이렇게 깨끗해요? 솜사탕의 책방. 솜사탕이 소개해준 책 조용히 계세요. 조용히. 넘긴 작은 아니, 오프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잠깐만. 안 열어준 거 아닌가요? 오프닝 해야 될까? 솜사탕의 책방. 솜사탕이 소개해준 책을 읽어보고 이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풀스 함께 읽기 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읽고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책은 돌봄의 역설. 깨끗하지 않은 내 책. 너무 열심히 읽은 내 책. 돌봄의 역설. 제가 스타워즈 제국의 역습은 알아도 그런 건 좋아하는데 돌봄의 역설이라 이 책을 읽어보고 정말 돌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얘기 잘 들었고요. 자, 이거 방송을 빨리 마칠 수는 없겠죠. 진행해 주십시오. 네. 무더운 그 여름에 어떻게 책 읽는 재미가 있으셨나요? 약 올리시나요, 지금? 갑자기 정적이. 뭐 악플을 원하시는 남겨주십시오. 욕 남겨주십시오. 솜사탕입니다. 네.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예, 뭐 간략하게 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조금 더 드리고 네. 그다음에 이야기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 저자분은 이제 김준혁 선생님이신데 네. 그 치과 의사시고 그 개인을 소개할 때 이제 의료 인문학자, 의료 윤리학자라고 본인을 소개하시더라고요. 네. 딸아이 아빠신데 우리 시대의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좀 큰 화두가 이미 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TV에서 한국 출생률을 보고 네네. 어떤 미국 교수님이 한국 망했어요 했던 네.
언론 보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 그거 제가 본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가 엄청 많이 좀 돌고 맞아요. 있죠. 네네. 이제 특히 이제 그분이 저기 조앤 윌리엄스라고 캘리포니아 주립대 법학과 명예 교수신데, 그 네. 우리나라 출생률을 보고 이게 역사에 없는 유례가 없는 그 정말 이거는 큰일이다라고 깜짝 놀란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뭐 오늘은 저출생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제 저출생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돌봄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돌봄 그러면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자녀 양육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1차적으로는 그렇게 근데 생각이 그분이 말씀하시는 돌봄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우리나라가 고령화되면서 노인도 있고 네. 뭐 장애인도 있고 돌봄이 필요한 뭐 환자들도 있고 그런 그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저출생을 더 가속시키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큰 위기로 다가올 것이라고 그분이 되게 진지하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프리스타트가 하는 일이 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아이들을 만나고 시민들을 만나서 일종의 돌봄을 하는 건데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네. 한 번은 좀 생각해 봤으면 싶어서 이 책을 제가 우연히 발견하고 읽고 그다음에 선택을 하게 됐는데요. 이 저자는 이제 돌봄의 영역을 4가지로 나누더라고요. 첫째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양육, 네.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의료, 요양. 요양이라고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생애 주기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하고 하다가 아프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이를 먹으면 이제 요양이라고 하는 네. 거기에는 이제 늙어서 노쇠해서 그렇게도 되지만 또 질병 때문에도 되고 하여튼 그런 생애 주기적인 어떤 그런 4가지 영역을 이 저자는 이야기하는데 결론적으로 이분은 뭐 보시는 분이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는 이건 개인의 선택이지만 이 4영역 모두에서 우리 사회는 실패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아까 이제 그 윌리엄스 교수의 말과 연결시키면 우리가 겪게 될 그 어려움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이제 추측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 좀 진지하게 이것 좀 내용을 바라봤는데 어쨌든 이분이 제안하실 때 우리 사회가 이 돌봄을 잘 못하고 있지만 이걸 개선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돌봄으로 나갈 거냐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이 책에 쭉 설명하셨는데 먼저 그 좋은 돌봄이 뭔지를 네. 우리가 좀 먼저 좀 사전 지식 차원에서 좋은 돌봄은 캐시. 노동요. 그것도 우리 자녀들한테 부모님한테 받는 좋은 돌봄 중에 하나겠죠. 예. 근데 이분이 몇 가지를 얘기했냐면은 네네. 6가지. 6가지요. 예, 이를 좋은 돌봄으로 좋은 돌봄은 정의하셨더라고요. 첫 네네네. 번째는 첫 번째 돌봄은 서로 교환되어야 한다. 교환되어야 한다. 돈 얘기는 아직 없네요. 두 번째는 돌봄은 의지를 갖고 실천하는 것이다. 의지를 갖고 예. 실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어디 나왔냐면 책 23페이지부터 나옵니다. 네네. 그다음에 세 번째 돌봄은 보살핌을 받는 사람의 관점에서 주어져야 된다. 네네. 그러니까 주고 싶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 받는 사람의 관점에서 그렇죠. 돌봄이 뭐 역지사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입장을 바꿔서 네, 해보면. 오늘 리액션이 너무 많으시네요. 넷째, 너무 졸리니까 듣는 사람 다 귀에서 피 나오니까. 네 번째, 지혈중입니다. 지혈중. 네. 넷째, 돌봄은 피어남을 목표로 한다. 이게 더 좀 독특했어요. 네. 네, 다섯 번째는 돌봄은 구조 속에서 순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순환. 마지막 6번째 돌봄은 돌보는 이와 돌봄 받는 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음을 전제해야 된다. 구분할 예. 수 없음. 예. 네. 네, 이것만 아시면 책 다 읽으신 거니까 예. 따로 안 가셔도 돼요. 예. 그래서 책 접고.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네네. 이제 요 내용을 한 장 한 장 써내려 가셨더라고요. 맞아요. 예, 첫 번째가 1장 내용이고 두 번째가 번째가 2장 이장. 내용이고. 네, 그렇더라고요. 읽으셨네요. 책은 깨끗하지만. 네, 읽으셨네요. 네. 그래서 먼저 그 내용을 하기 전에 한번 전반적인 그 읽으신 소감이라든지 책을 그냥 관찰하신 소감도 좋고요.
네, 하여튼 그래서 본인이 책을 살펴보시고 네. 오늘 리액션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네. 떠드는 자가 범인인 거죠.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자, 간단하게 네. 전반적인 소감을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제가 먼저 얘기해 볼까요? 잭부터 할까요? 말까요? 자, 제가 먼저 하고 싶지만 그래요. 네, 너는 아빠부터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양보하겠습니다. 저는 돌봄을 보고 이 책을 보고 진짜 돌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진짜 돌아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한 사람이 돌보는 이가 돌본다고 해서 이 돌보는 사람을 누가 돌볼 것이냐라는 것도 좀 와닿았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 돌보는 사람도 이 다른 보살핌 받는 이로부터 돌봐야 된다. 서로 상시적인 위치 전환이 돼야 된다라는 거에서 약간 축구의 위치 이동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좀 신선한 그만큼 신선하게 좀 다가왔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민감함이란 단어에 저는 굉장히 끌렸었어요. 그러니까 돌보는 게 뭐 당연히 교환도 하고 뭐 피어남도 목표로 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맨 마지막에 숨겨져 있지 않았었나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인 견해로는 확실히 그 골목 팝업 놀이터를 작년에 진행하고 올해도 이제 놀이터 운영을 하고 하지만은 그런 것들도 어쨌든 마을 돌봄의 일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물론 이런 게 즐겁고 더 넓어졌으면 좋겠고, 지난번 게으름에 대한 찬양에서도 나온 그 마을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게 또 연결도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돌봄 네트워크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서 할 수 없고 개인의 어떤 결정과 선택만으로는 어렵구나라는 것도 좀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의 혼자만의 그런 것만으로는 어렵고 그런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정부의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지역사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를 느껴서, 그래서 그런 사례들로 하여금 저도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몇몇 지금 함께하는 뭐 아빠 독서 모임의 아빠들이라던가 지역 주민들의 네트워크를 좀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마을 단지 내로 아예 좀 크게 가서 그렇게 형성을 해가지고 해보면 어떻겠는가, 돌봄을 그렇게 마을 돌봄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도 좀 하게 해주는 책이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돌봄이 나 혼자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실천했을 때에, 그것도 의지적으로 실천을 할 때에 가능하다,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깨닫게 해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책도 저는 그 중간에 노아도 얘기를 했지만 그 공동체라는 개념을 이 돌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잘 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공동체라는 개념을 이 돌봄을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좀 방향을 제시를 했다. 그러니까 계속 공동체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두루뭉술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이렇게 뭐 그 오로지 함께하자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여기는 돌봄을 통해서 이제 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 역시도 이제 혼자 산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무래도 우리 사람은 다 혼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던 제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작업실에 혼자 처박혀가지고 편집이나 하면서 거기 SNS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 소통을 하는 거는 아무 의미 없는 게 될 수 있겠구나. 실제로 이 돌봄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흔히 말하는 오프라인, 현실 세계에서 이제 사람들도 만나고 같이 맞대고 살도 부대끼고 밥도 같이 먹고 하는 그런 삶의 패턴을 가져가야겠다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깨끗하죠? 네. 또 읽었어요. 또 방금 한 번 더 읽었어요. 자,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 봐서 살펴보고 싶은데, 이제 이 책의 부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모두가 원하지만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제목이 있거든요. 네. 다 이제 아이를 낳거나 혹은 또 내가 또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지만 어머님을 1년, 아버님을 5년 간병을 했거든요. 예. 저는 이제 어디도 위탁하지 않고 제가 직접 했는데 정말 쉽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 우리는 누군가를 돌보거나 돌봄을 받는 게
이게 피할 수 없는 그 조건인데 이 책 부제목처럼 모두가 필요하고 원하지만 이제 하고 싶지 않은 일이기도 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요. 네네. 이제 첫 번째 이 장의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특히 이제 다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 우리 육아라고 하는 이제 첫 번째 돌봄의 영역을 양육이라고 잡았는데 네네. 양육을 할 때 부모들이 갖는 가장 지금 우리 사회가 보편적으로 보는 관점을 대표하는 단어가 전 독박 육아라고 생각하거든요. 독방 육아. 그거는 본인은 어떻게 독박 육아에 대해 동의하시고 독박 육아를 뭐라고 할까 뭘로 본인은 그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그 얘기부터 풀어볼까요? 본인은 육아를 독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요. 예전 같으면 이제 엄마가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고 했겠지만 지금은 독박 육아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아빠의 역할이 분명히 있고 엄마가 할 수 있는 역할도 분명히 있을 뿐더러 두 분이 같이 했을 때에 아이에게도 어쨌든 정서적으로든 뭐 다양하게 어떤 지능적으로든 다 충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빠 엄마가 있는 것이다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아니죠. 아닌가요? 육아는 엄마가 해야죠. 그래요? 어디 남자 나가 돈 남자는 벌고 하늘이다. 어디 남아당. 네. 완전 산적 캐릭터.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요리하고 알았어, 엄마. 서방님 들어오면 막 밥 딱딱딱 차려놓고 왜?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래서 육아가 이제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 그 거의 엄마 편에 의해서 우리는 항상 엄마 옆에 붙어 있고 아버지는 이제 정말 옛날이기 때문에 뭐 방에서 담배를 태운다든지 TV만 본다든지 그런 삶을 살아왔고 그래서 자연스레 나도 커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아마 사춘기 때부터 해서 한 20대 초중반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보이는 게 그런 것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막상 아이가 태어나고 그리고 이 미디어에서도 얘기하는 얘기도 바뀌고 그러니까 이 돌봄이라는 이 책의 내용들이 이 사람도 갑자기 이분도 갑자기 떠올라서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육아, 독박 육아라는 부분은 사실 조금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독박 육아라는 그 말 자체가 사실은 독박이 아닌 경우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독박 육아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뭔 얘기야.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일 수 있다. 그래서 독박 육아 아까 얘기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육아가 지금 방향은 많이 바뀌고 좋아지고 있다. 좋아질 거다.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식 개선은 돼야 된다. 그런 거죠.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풀어나가다 보면 정리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 말을 꺼낸 이유가 뭐냐면은 뭐 독박 육아라든지 뭐 경력 단절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육아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단어인 것 같은데 그 결국은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공통점은 누구 하나가 피해를 본다라는 그 뭐 전제나 개념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여성이었잖아요. 이 책에도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까 이제 책이 연기를 하셨지만 그렇게 그건 이제 일종의 가부장적인 태도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인류 사회 전체적으로 팽배했었고 또 그게 개선이 된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누군가 일방적으로 자기를 소비하거나 혹은 뭐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부제목에서 말한 것처럼 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우리는 독박이라든지 단절이라든지 그런 걸로 육아를 양육을 묘사했는데 이 책에는 첫 장에서 되게 그 정반대 새로운 시선을 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돌봄은 서로 교환한다. 일방적으로 내가 주기만 하고 그다음에 소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도 있지만 받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노아처럼 기쁨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육아가 쉽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예, 근데 쉽지 않지만 거기에다가 내가 주기만 한다. 내가
나를 희생해야만 된다고 한다면 더 이게 힘들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희생이나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그 힘듦이 저는 가중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책은 다른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서 혹시 돌보면 서로 교환한다라고 하는 그 말에 근데 이 저자 같은 경우는 자기 이제 따님을 키우시는데 그 딸이 자신을 변화시켰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것처럼 혹시 육아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가 뭐 딸이든 혹은 뭐 내가 부모님을 감명을 했던 어떤 형태로든지 혹시 내가 이 교환의 의미를 경험했던 것이 있으면 혹시 그런 걸 좀 몇 가지 이야기 좀 나눠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이야기해 주시죠. 질문을 좀 미리 주셔야죠. 그러면 제가 먼저 얘기를 먼저 할게요. 한번 그게 생각을 해주세요. 교환이 저는 지금도 교환을 받고 있다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옆 단지에 있는 플레이 스타터 이제 나우 선생님이 저희 바로 옆 단지에 살아요. 근데 그러시구나. 그분이 최근 이제 6월 그 골목 화분놀이 성과공예 때 발표도 하셨었는데 그만큼 상반기 때 매주 꾸준히 실천을 해주셨고 해야뜰 체험 때에도 끝나고 바로 가서 파범놀이터를 하러 가실 정도로 굉장히 돌보는 아이들을 그런 놀이를 돌보는 일에 엄청 열심히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저는 같은 이웃 주민으로서 굉장히 뿌듯하기도 했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단순히 그냥 그런 기분 좋음을 넘어서 나도 우리 동네에 이런 골목 놀이터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돌보는 이였는데 옆 주민이 내가 지금 현재 상황이 안 되어서 못하는 거를 대신 나 대신 돌봐주고 있구나 라를 생각하니까 제가 보살핌 받는 이 입장이 된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 대신 내가 할 일을 나눠서 같이 함께 한다. 그래서 이렇게 교환이 작년엔 내가 그쪽 옆 동네에서 했다면 올해는 그 받았던 주민이 다시 옆 주민에게 주는 그런 교환이구나라는 걸 생각을 좀 하게 됐죠. 좋습니다. 좀 이제 그렇지만 좀 지금은 좀 개인적인 여기 지금 저자가 아빠와 딸 관계에서 주고받은 제가 좀 전에 이제 독방 육아라고 하는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제가 먼저 말을 하는 동안에 좀 생각을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딸을 지금 23년째 이제 키우고 있는데, 이제 여기 저자가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육아를 하면서 딸이 나를 빚어낸다. 아빠로서. 그냥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딸을 내 자식으로 이제 딸이 왔기 때문에 내가 아빠가 된 게 아니라 딸을 양육하는 돌보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빚어진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하는 것 같아요. 예. 빚어지셨습니다. 예. 도자기처럼. 예를 들자면은 뭐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부끄러운 얘기인가요? 한 가지는 이제 청소년 때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 19금 영상을 본 적도 있거든요. 빨간 테이프. 누가? 제가. 근데 딸을 키우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 영상에 나오는 그 여자분도 누군가가 배 아파서 난 소중한 딸이었는데 그 아빠 입장에서 자기 딸이 어쨌든 간에 그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지만 내가 그거를 본다는 거는 그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라고 하는 마음이 전 전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딸을 키우면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여튼 그런 거를 안 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강하게 먹은 그런 적이 있는데 그것도 딸을 키우는 경험이 아니었으면 아들이었으면은 지금까지도 즐겨왔을 거다. 이렇게 연결이 리스트 되네요. 목록 쫙 뽑아놓고 재팬, 아메리카, 저머니, 젊은이까지. 걸거를 본인 본 얘기 하시죠. 그런 것도 하나 있고 저희 딸이 한 6살 때인가 근데 같이 이제 누워서 자는데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때 이제 제가 저희 어머님을 간병할 때인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아니 아버님을 간병할 때인가 지금 뭐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제 옆에 누워서 눈물 흘리면서 제 얼굴을 이렇게 만지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아빠 죽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제 그 시기가 이 죽음에 관련돼서 좀 고민을 하는 시기라고 하던데 왜 아니나 그랬더니 아빠 잘 죽게 생겼어. 잘 죽다니요. 늙으면 죽잖아. 그런 얘기를 아, 그렇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뭐라고 할까요? 몰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빚어짐. 따뜻함하고 뭐가 이렇게 가슴이 막 전율이 오는 그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 정말 어린 아이가 초등학교도 들어가진 아이가 나에게 이런 큰 울림을 줄 수 있다는 게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니까 저희 딸한테 물론 부족해서 이제 못되게 구는 적도 많지만 그런 경험이 제가 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딸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무조건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란 이름으로도 자식들한테 함부로 하거나 아이가 원치 않는 일들을 하는 경우도 무척 많잖아요. 그게 너에게 지금은 이해 못하지만 5년 뒤, 10년 뒤에 너에게 유익할 거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그렇게 하는데 이 의자가 왜 이렇게 소리가 삑삑 나죠? 의자 멀쩡했던 건데. 예, 예, 어쨌든 근데 그런 경험들이 쌓이니까 제가 제 딸에게 더 함부로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이제 사실 그 경험이 흘러갔었는데 이 책에서 그걸 딸이 나를 빚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 이것이 너무나 적합한 표현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것처럼 혹시 본인들도 이 저자가 첫 번째 장에서 이 서로를 만든다, 빚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혹시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있으신지? 여기 저자가 한 얘기 중에 네네. 딸이 나를 빚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앞에가 잘라버리고 야, 이제 내가 편집을. 예. 그래서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거는 지금 얘기 들었던 게 일단은 너무 대부분이라 예, 너무 공감되잖아요. 그죠. 딸 있으시면 저도 딸 있기 때문에 그 야동 부분은 빼고요. 거기는 그래서 그거를 주고받는 교환한다. 근데 그 교환이라는 게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매사에 뭐 크건 작건 간에 뭐 아침에 그냥 지금이 이제 딸내미가 고1이다 보니까 한참 예민할 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이제 마주했을 때 뭐 말도 걸어주고 대화도 해주고 뭐 그럴 때 이제 그냥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 얘기도 잠깐 해주고 저는 그 정도? 그 정도로 죽지 마까지는 아니고 죽을래는 가끔 아빠 죽을래? 그래서 그 정도? 저는 그 정도 교환? 저는 그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요즘 이제 고등학교가 아니라 이미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아빠하고 얘기를 안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는 이미 많은 걸 우리 잭이 딸에게 주었기 때문에 저는 그 보상이 그런 방식으로 전 관계 안에서 돌아오는 것 같거든요. 역시. 그래서 용돈을 제가 빠짐없이 따박따박. 네. 예. 저희 딸도 이제 대학생이지만 힘든 일이 있으면 지금도 와서 아빠 안아줘 그러고 안겨요. 그 주변에 그런 말을 하면은 놀라는 분들 좀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근데 그런 것들이 서로 뭔가 계속 주고받고 교류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교환이라고 하는 거는 전 다른 말로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딸하고 힘든 시간도 보내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교환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그런 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솜사탕이랑 잭은 돌봄을 잘했다. 노아. 아니 저도 지금 뭐 있어요? 당장 6살 딸이니까 6살이에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죠. 많이 죽지만 있죠. 했어요. 아빠 죽지만 했어요. 그럼요. 죽지만은 책 읽다가 이제 죽는 얘기 나왔을 때 진짜 했어요? 아빠도 죽는 거야 해가지고 뭐 울먹이던 게 4살 때였어요. 섬이야. 그리고 아빠도 4살 때 또 하나 놀랐던 어. 게 밥에 저녁을 둘이 먹고 엄마가 좀 퇴근이 늦어져서 저녁을 뭐
그 회식이어서 먹고 올 텐데 이제 아예 세아는 모르니까 늦게 오니까 그러면 엄마 거를 남겨놔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돈가스 하나를 안 먹은 거예요. 2개를 줬는데 얘 원래 좋아해서 다 먹는데 하나를 먹고 하나 남긴 거죠. 그래서 좋아하는데 왜 안 먹었어? 그러니까 엄마 늦게 와서 저녁 안 먹었을 거잖아. 엄마 거 남겨놓은 거야. 이러더라고요. 4살 때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아니 얘가 자기 물건 달라 그러거나 과자 하나 달라 그래도 내 거라고 안 주던 애가 제일 좋아하는 돈가스를 엄마 줘야겠다고 양보하라는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한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야 아빠 못 알았다. 아빠는 다 먹었는데 그래서 아빠가 미안해했고 너는 다 먹었구나. 그리고 또 두 번째는 4살 때인가 3살 때인가 이제 워낙에 뭐 수건객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갖다 주는 거 정도는 할 수가 있으니까 집안일도 좀 도울 때였어요. 근데 언젠가 제가 그런 간단한 정도 3, 4살인데도 할 수 있다고 저는 혼자 어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빠 입장에서는 좀 약간 제가 그때 뭐 화가 나는지 어쨌는지 그랬는데 근데 이제 세아가 그걸 듣고 그냥 단순히 운 게 아니라 난 아직 애기라서 잘 못한단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직접적으로 표현을 한 거야. 내가 애기인데 뭘 더 잘하길 바라느냐라는 의미로 한 것 같은 거예요. 다시 그래서 태어나게. 그래서 야 2회차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 아빠 독서 모임에서 나온 이제 얘기 중에 이제 질문을 이제 마지막에 한두 개씩 하고 끝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2가지 이야기 아니면 아이가 뭐가 되고 싶은지 꿈에 대한 얘기도 해보고 뭐 그 대화 내용을 좀 얘기해보자 했는데 제가 아이한테 뭔 얘기를 해줄까를 처음에 막 고민하고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부모인 내가 채워지지 못한 어떤 거를 기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던가 아니면 불안에 의해서 얘기를 하던가 아무튼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세아 너는 아빠한테 만약에 얘기를 듣는다면 뭘 듣고 싶니? 무슨 얘기가 듣고 싶니? 물어봤어요. 애 입장에서 뭘 듣고 싶어 하는지. 그랬더니 세아가 대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아빠가 나 맨날 옛날 이야기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아빠의 옛날 이야기를 자기 전에 맨날 들어요. 해달라고 쪼르고 동화책 읽고 나면 항상 후식으로 한단 말이죠. 아빠의 저의 옛날 이야기, 어릴 때 저희 이야기. 딸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옛날 얘기가 전래동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저의 옛날 얘기를 재밌어하고 들려달라고 하니까 가끔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어떤 얘기예요? 언제쯤 얘기해요? 그게 자기 전에.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 노아의 언제 어느 시대. 그냥 넘나들어요. 중학교도 했다가 4살 때 막 했던 얘기, 뭐 5살 얘기 막 나이 때 상관없이 그냥 제가 어린 시절 얘기면 다 돼서 그런 얘기들을 쥐어짜내서 생각날 때마다 해주는데 근데 그거 해달라 하나? 그래서 그래? 그래서 전 뭔가 다른 얘기를 할 줄 알고 했는데 그러니 그럼 또 다른 거 없어? 했는데 바로 아빠가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했으면 좋겠어 이러는 거예요. 6살 아이가 저는 물론 자기 전에 사랑한다고 하고 하기도 하지만 매일은 아니지만 여기도 빚어졌네. 저도 그럼요. 전 깎여졌죠. 깎였어. 아주. 깎였어.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일주일에 몇 번 안 하는 그거를 이제 매일 해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도 하고 있나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매일 했나 어제 못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가 듣고 싶은 그 2가지를 매일 하고 있죠. 네. 하고 있고 어제도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 2가지. 그러니까 아이가 듣고 싶은 건 결국은 엄마의 뭐 아빠의 불안함이든 뭐 미래에 대한 걱정이든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 뭐 이런 모습이 돼야 돼. 이게 아니라 듣고 싶은 건 정말 일상적인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일상적. 돌봄의 교환의 경험을 했다. 아빠 고등학교 때 얘기야 하면서 이렇게. 그렇죠. 아빠 어렸을 때. 제가 먼저 꼬라보더라고. 그래서 아빠 참아야 돼 말아야 돼. 근데 그런 경험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중학생 형 2명이 그냥 앞에 걸어가다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슬쩍 아직 안 해줬죠. 그거 해줄 거예요? 가다가 제가 가는 걸 보고 잠깐 멈추더니 약간 뭐 쓱닥이더니 이렇게 와요. 그랬더니 슥 옆에 이제 어두운 그 잔디밭으로 가서 제 가방을 싹 저희가 내려놓고 새 얘기 해준 얘기 아니죠. 아직 안 했죠. 예. 그러니까 왜 제가 하고 있어, 싸운 게 아니라 거기까지. 싸운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돈을 이렇게 좀 가져가는 그 동네 형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마침 제가 거기까지. 150원이 이렇게 뭐 150원 해가지고 그런 적도 있었다. 어디 있어? 150원 갖고 저 와. 150원 3개 아직도 기억하고 자, 있습니다. 어디 동네 있어? 지금은 이제 돌봄 얘기하는 거니까. 편집. 야, 자, 돈 돌려줘야지 돌봄이 교환이 되는 거야. 돈 갖고 와. 그렇죠. 교환해야죠. 150원. 그럼요. 거기까지 좀 그렇습니다. 해주시고. 묻자고 한 얘기고요. 이제 이게 좋은 추억도 있지만 사실은 돌봄이라고 하는 게 특히 양육이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어려움에 대해서 양육을 하면서 그 어려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돌봄을 뭐 독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경력 단절 같은 단어로 묘사하는 것도 사실이 있는데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돌봄을 하면서?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그거를 돈이죠, 돈. 어떻게 그걸 헤쳐나가셨는지 대출. 예, 예. 명확해요. 그것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전 다 얘기한 것 같은데. 단어로 네. 딱딱 끊어서 네. 얘기하시네. 이자가 너무 높아졌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딸이 이제 아토피가 있었어요. 왜냐면 아토피가 있었어요. 저도 제 아내도 이제 아토피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저희 아내도 저희 딸도 아토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 돌무렵에 이제 이게 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긁으면 이제 머리나 혹은 이게 접히는 부분이 많이 이게 아토피가 생겨가지고 이제 그걸 긁으면 이제 피가 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보습제를 이제 발라줘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든 습관인데 빠시락 소리가 나면 스프링처럼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밤에 거짓말 좀 보태서 10번도 더 깼던 것 같아요. 그럼 거짓말 빼고는요? 한두 번? 하여튼 너무 차이 나잖아. 그래서 밤에 그렇게 딸아이하고 옆에 자면서 이제 간지러하면 보습제를 발라주고 했던 것들을 무조건 반사적으로 이렇게 발라주고. 무조건 일어나고 발라주고 한 거를 그거 뭐 하여튼 초등학교 때까지 했으니까 뭐 거의 한 7, 8년 일을 더 한 것 같아요. 아유, 고생. 예. 다 고생했겠네요. 10년이 아니죠. 거의 10년 가까이 한 것 같은데.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도 이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그 밖에서 음식을 먹으면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아니까 아빠 나 깨끗한 음식 먹고 싶어.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지금 대학생인데도 도시락을 싸갖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도시락을 싸주고 있고 그다음에 하여튼 뭐 집밥을 걔는 이제 더 선호하는 편인데 어쨌든 간에 그 과정이 정말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을 다 이제 챙겨야 되고 뭐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모유수유를 했는데 일단 아이가 엄마 먹은 게 다 들어가니까 엄마도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거든요. 저희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도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먹었어요. 다 그 MSG를 치니까 화학 첨가제를 그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이게 어려운 일이었고, 예. 또 뭐 천기저귀도 쓰고 뭐 그랬으니까 스스로 사서 고생을 하긴 했는데. 청기저귀 써봤어요? 아니요. 청기저귀. 청기저귀 썼습니다. 저는 아니고 제가 썼다는 얘기 아니고 저희 아내가 이제 딸내미한테 그 일반 기저귀는 아무래도 조금 화학적인 그런 부분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여아에게 안 좋을 것 같으므로 청기저귀를 이제 계속 썼죠. 썼는데 이제 청기저귀 엄청 삶아야 되잖아요. 매번 삶아요. 그러면은 나가기 전에 저는 탈탈탈 털고 널고 나가고, 그게 거의 하루 루틴처럼 돌아가요. 저녁에는 그쵸. 저녁에 한번 삶아야 돼요. 저녁이나 삶거나 아침에 새벽에 삶고 햇볕에 또 널어야 되니까 볕 좋은 날에 이제 밖에 또 널고 바삭 마르면은 잘 개냈다가 쓰고 그렇다고 이제 완전 그렇게 쓰지는 않고 집에 있을 땐 대부분 그걸로 쓰고 이제 혹시라도 이제 외출할 때는 짐이 너무 커지니까 그때는 일회용 기저귀 써봤잖아요. 이렇게 쉬야 똥이야 쉬야 좀 더 차고 있어 이렇게 되고 똥이야 갈러 가자 그렇게 됐잖아요. 네, 기저귀는 그렇게 썼습니다. 좋아요. 뭐 잭은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그 노아는 어떤 나름의 세아가 몇 살이죠 지금? 지금 6살인데 6살. 6년 동안 어떤 그동안에 뭐 아까 아토피 얘기를 하셔서 제 아내가 어릴 때 아토피, 저는 아닌데 아토피였어서 그래서 그게 약간 유전적으로 영향이 있는지 있었어요. 지금은 다행히 안 나타나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만 해도 조금씩 보였었어서 아직까지 그 다리 뒷부분 접히는 부분이
좀 이렇게 흔적이 좀 남아 있어요. 땀띠 아니에요, 땀띠? 아니, 그게 연고로 지워도 잘 안 지워지고 해서 그게 땀띠면 좀, 좋은데. 네, 그렇긴 한데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먹을 거 얘기를 하셔서 먹을 거 도시락 싸고 이런 것도 이제 아내가 이제 그런 아토피 때문에 이제 싸게끔 재료를 사면 제가 손질하고 뭐 도시락 싸 나오면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저희도 교회를 다녀서 이제 세아가 오후에 이제 유아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예배를 하게 되면 점심 한 30분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매주 지금도 유부초밥이든 계란말이든 이렇게 만들어서 도시락통에 해서 싸가서 먹이고 보내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쭉 해오는 그게 됐고 또 하나는 요즘엔 모기 물리면 그것도 아내인데 저는 아닌데 아내가 모기를 물리면 이게 그냥 부어오르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로 크게 점처럼 부어오르고요. 크게 부어오르고 이거를 약을 바르거나 해줘야지만 가라앉아요. 그래서 모기를 물리면 그냥 냅두면 보통은 가라앉고 없어지는데 꼭 발라줘야 되고 아니면 아예 안 물려요. 게끔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여름 같은 경우에 나가 놀 때도 세아가 요즘에는 8, 9시까지도 밖에서 놀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모기가 엄청 물어뜯어요. 그래서 나가기 전에 모기 이런 뿌리는 그런 거를 모기 기피제. 네, 기피제를 온몸에 뿌려도 물려요. 물릴 때가 있어요. 아, 물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리면 이제 한 번만 물려도 되게 아이도 간지러워하고 힘들어하니까 아 발랐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렇다고 긴팔 입자니 땀띠가 나고 그래서 그런 고민과 뭔가 안 물리게끔 하는 노력과 그런 것들이 다 비슷한 맥락으로 저도 그 네, 벌 고생을 키우는 했죠. 양봉장 가면은 이렇게 그걸 입혀서 네. 아, 망상 모기장으로 된 그러니까요. 옷을 팔토시라도 좀 해야 되나 입혀서 이렇게 보내면 좀 안 팔하고- 물리지 않을까. 네, 팔하고 다리가 아무래도 노출이 되다 보니까 다들 물리더라고요. 그래요. 다 양육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뭐라고 할까 그런 거를 굳이 예를 들어 음식 같은 경우도 네네. 요즘은 내가 직접 안 하고 네, 시켜먹고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물론 네. 이제 비용이 들긴 하지만 맛집이 너무 많죠. 예. 근데 굳이 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우리가 굳이 그런 수고를 자처했을까? 대안을 찾아서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왜 그런 수고를 기적이 청기적이 있었다는 거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왜 그런 수고를 자처했을까? 내 부모로서의 동기와 이유는 뭘까라는. 뭐 저는 섬유 같은 경우는 명확합니다. 아기 때 심장 수술을 한번 했었고, 예, 그로 인해서 이제 면역력이 100일 때 심장 수술을 한 거예요. 뭐야? 그래가지고 그때 병원에서 아시다시피 이제 항생제를 때려 붓거든요. 그래서 항생제가 효력이 끝나는 게 6개월 뒤라고까지 설명을 들었어요. 지금 이게 투입된 항생제가 몸에서 이제 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소멸되는 시기가 6개월 정도다 했는데 6개월 뒤에 또 바로 폐렴이 오고 한 걸 보고 아 얘는 항생제로 못 버티겠구나. 그게 최초의 계기였어요. 좀 뭔가 그때 저는 철학적이지도 않았고 뭔가 육아에 대해서 깨어있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그냥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었던 그런 어리석은 녀석으로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아프고 나니까 이 아이에게 건강을 되찾아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이제 와이프가 많이 공부를 하고 저는 제가 공부했다고 할때 저는 좀 따라가는 타입 그래서 와이프가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고 저는 이제 서포터로서 하면서 좀 고생을 했죠 육아를 그게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 노아는 어땠어요? 왜 그런 수고를 자처했어요? 저도 요리하는 거를 어릴 때 해본 적도 없고 라면 물도 잘 못 맞췄었어요. 근데 이제 세아가 뭐 특별한 걸 막 찾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정말 간단하게 뭐 떡국떡으로 간장 떡볶이만 해줘도 채소 없이 떡에다가 간장만만 입혀서 줘도 맛있다고 먹어요. 근데 오히려 정성스럽게 하고 뭔가 야채와 된장국이든 뭐 이렇게 해서 정말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줬지만 사실 뭐 남새만 맡고도 이상해 안 먹어 하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고생 안 하고 그냥 휘리릭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없는 거 그냥 해갖고 했더니 맛있게 먹고 언제는 막 재료 일일이 사갖고 손질하고 했을 때 먹을 땐 싫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요리를 해주는 것도 책에서도 나오지만 요리해주는 그 마음 자체가 어쨌든 돌봄의 그런 민감함을 반영하고 있고 그게 이제 필요와 아이가 뭔가 뭘 원하는지를 생각하게 해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요리를 할 때 제가 먹고 싶은 메뉴보다는
물어는 봐요. 근데 정해져 있죠. 돈가스, 치킨 아니면 뭐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얘기를 해요. 근데 다 매번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그 와중에 좋아하는 것들을 좀 유도를 하죠. 너 미역국 좋아하니까 미역국 먹을까? 라든가 뭐 고등어구이 먹을까? 이런 식으로 또 유도는 하죠. 그러면 또 생각해보고 괜찮다 그러면 해주고 아니다 그러면 집에 있는 또 냉동에 그런 치킨 조각을 또 순살 치킨을 좀 해주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이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자기도 맛있게 먹고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으니까 아빠 엄마의 그런 건강을 생각해서 먹어야 돼 해서 억지로 하는 것보다 아이도 즐겁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서로 이렇게 교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 해서 저도 너무 이렇게 열심히 열과성을 다해서 하지 않아도 아이가 먹고 싶어 한 걸 해주는 즐거움과 먹으면서 고맙다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또 고맙다고 표현을 해요. 네. 해줘서 고마워. 왜냐면 맨날 안 돼 이러고 그 몸에 나빠하면서 하다가 그래도 이제 요즘에는 좀 이렇게 아이의 세아는 진짜 하니까 얘기 들어보면 하더라고요. 진짜 성숙한 것 같아요. 아, 예, 저도 6살이면. 깜짝깜짝 놀라요 가끔. 네. 근데 요리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이제 조금만 버티면 초등학교를 들어가잖아요. 네. 초등학교 들어가고 하면 급식이 나와요. 그쵸. 급식이 맛있게 잘 나온다고. 아, 요즘 급식 잘 나와요. 잘 나와요. 애들이 집에서 집밥을 안 먹어요. 아, 집밥 맛없어. 간도 약하고. 맞아요. 좀 싱겁게 하고. 집밥 먹을 건 뭐 차라리 백숙, 피자, 어. 치킨 이런 것만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료 급식이라 너무 감사한데 곧 방학입니다. 입맛이 큰일 났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뭐 피할 길도 있네요. 그런 어려움들을 학교를 들어가면 또 요즘 친환경 조금만 버티십시오. 예, 급식들 시간이요. 많이 하니까 좋은데 제가 이제 어쨌든 요 주제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어려움 이제 그에 대해서 그 우리 누군가를 돌보는 거를 우리 인류가 중에 더티워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더러운 일로 하기 싫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맡기고 그게 이제 그 여성은 약자였기 때문에 여성에게 돌아갔고 그게 지금은 또 여성도 사회적인 어떤 그 신분이 상승되고 위치가 바뀌면서 그게 이주노동자라든지 제 주변에도 그 바쁘신 분들이 그런 뭐 재택으로 들어와서 그 아이를 돌보시는 분들을 고용할 때 내국인은 너무 비싸니까 외국인을 고용하시는 분도 많고 그렇게 자꾸 이 육아가 돌봄이 그 뭐라 그럴까 이제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게 좀 하기 싫은 일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들한테 그게 이제 돌아가는 그런 일로 우리 사회에서 굴러가고 있는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이제 돌봄이 원래는 불편하고 더럽게 느껴지는 좀 하기 싫은 그런 일인데 그러나 그게 인간에겐 필수적인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없어서는 안 될 일이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 아까 말한 이제 아이들의 기저귀라든지 음식을 먹으면 그걸 그 어떻게 말하면 다 친환경 유기농 그게 아니라 변이라든지 아니면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청소라든지 그게 다 돌봄의 중요한 요소인데 그런 건 이제 더러움이라고 이 저자는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그 더러움을 돌봄이 감당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저자는 신성하다라는 말로 그걸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이제 이 저자가 우리를 빚는다,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이 그런 소위 말하는 문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하기도 하고 또 그 사회에 있는 어떤 더러움을 이렇게 정리하고 해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 위인으로 보거나 그다음에 대단한 사람으로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육아하는 과정 중에 벌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더러움을 돌봄은 해결하기 때문에 이 저자는 그걸 신성하다는 단어로 이제 표현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기쁨도 있지만 분명히 그 어려움도 있는데 더러움도 있는데 그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꼭 그렇게 내가 피해를 보거나 잃는 것만이 아니라 이 첫 장의 내용처럼 서로 뭔가를 교환하고 있다고 하는 걸 좀 한번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냥 무조건 내가 잃고 뺏기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분명히 나에게 얻는 것 그리고 그것이 생각보다 더 클 수도 있다고 하는 것. 근데 중요한 점은
그건 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이익이나 혹은 그 신성함을 알고 내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봐야 그 다음에 그 신성함이라든지 혹은 어떤 이것이 주고받는 거라고 하는 것들을 그때 가서 만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사실을 좀 우리가 좀 다시 좀 해보고 이해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이 많은 돌봄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특히 이제 가정에서 자꾸 이게 위탁되거나 외주화되는 경향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빚어지려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어떤 이 돌봄의 신성함이라고 표현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장의 제목이 뭘까요? 네. 이 장은, 돌봄 의지를 갖고 실천하는 것이다. 예. 그 다음에 3장은 돌봄은 뭐 보살핌 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거죠. 우리가 좀 나누면서 좀 얘기를 한 것 같고요. 3장은 돌봄은 보살핌 받는 이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어떠세요? 우리 그 이제 자녀를 돌보거나 혹은 누구를 돌볼 때 무엇을 기준으로 돌봄의 방법이나 내용들을 선택하시는지 이 저자는 보살핌을 받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 돌봄이 이루어져야 되고 다른 장을 보면 그게 돌봄의 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내가 뭘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게 맨 마지막 과정에서 돌봄 받는 사람이 이게 내가 원하는 돌봄이었어라고 말을 해야 그 돌봄은 완성된다고 그렇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주는 돌봄이 과연 보살핌을 받는 사람의 현실적으로는 관점을 조금 고려하고 있는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그 돌봄을 보살핌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만족스러우려면은 사실 보살핌을 주는 사람이 보살핌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쉽게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일인가? 왜냐면 끊임없이 소통을 통해서 그렇죠. 서로 이렇게 쟁점을 찾아가고 서로 만족점을 찾아가면 좋은데 그게 이제 서로 요구하거나 원하는 부분이 상이할 때는 서로 다를 때는 어쩔 수 없이 한쪽에서 밀어붙여야지만이 추진이 되는 그런 보살핌이 존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좀 예의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를 이제 보살피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아이는 보살핌을 받는데 나는 폰을 보면서 보살핌을 받고 싶어. 예를 들어서 쇼츠 잠깐 보면서 보살핌 받고 싶어. 근데 아빠 엄마 입장에서는 너를 보살필 건데 쇼츠 꺼. 핸드폰 꺼. 내려놔. 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나는 보살핌을 내 입장에서 받지 못했어. 이건 다 엄마 아빠의 강압적에 의해서 나는 폰 내려놔야 되고 하기 싫은 공부를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어떻게 보살핌에 받는 이의 입장으로 보살필 수 있는 것인가.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그 얘기를 이 책에서 좀 풀어놓은 내용이 있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살핌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살핌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게요. 저도 보살핌 받는 사람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해줘야 된다는 입장이라서 그래서 예로 들었던 그런 뭔가를 보면서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물론 안 좋지만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을 정해가지고 보면서 뭔가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맞춰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살핌 받는 사람이 좋았어요. 나올까요? 나쁘지 않은데. 그러니까 너무 다음에 또 와요. 원하는 거를 하는데 어디였지?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선을 맞춰서 타협과 이런 걸 통해서 하지 않을까. 여기 지금 제가 그걸 정확하게 설명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좀 알고 오셨어요. 어, 공부하고 오셨어야죠. 아니요. 찾으려고 하니까 잘 안 찾아지는데 여태까지가 그 단어는 제가 기억 못하지만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서 여태까지 그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주는 설명하는 용어가 이 책에 있으니까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그게 주류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근데
그 다음 단계로 자율성을 좀 보장한 뭐로 넘어갔다가 이제 마지막 단계는 이제 제기 말한 것처럼 상의를 통해서 그 내용이나 방법들을 찾아가는 이제 거기까지 지금 이제 돌봄이라고 하는 것, 또 의료 쪽에서의 어떤 그런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제가 우연히 TV에서 EBS인가 어디서 방영이 됐었는데 지금 OTT 방송으로 넘어가서 거기 볼 수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뭐냐면 제목이 나의 마지막 집은 어디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다큐가 있었어요. 여러 부로 나왔는데 그러면서 일본의 요양시설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정리돼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노인도 일종의 이제 돌봄을 받는 그런 상황에 처하시면 많은 분들이 이제 부모님을 모시거나 돌보기보다는 지금은 다 요양시설에 보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70년대 일본 같은 경우는 노인들을 이제 안전을 위해서 침대에 묻거나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주는 사람이 선택한 것들을 그냥 주는 형태의 그런 돌봄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최근인가 하여튼 그게 많이 바뀌었는데 어떤 간호사분, 이제 요양복지사 같은 그런 간호사분이 그것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어떤 의사 선생님 한 분하고 이 책에도 이제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같은 분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성을 확보할 때, 주체성을 가질 때 어디 가시나요? 얘기하세요. 네. 주체성을 가질 때 인간의 존엄이 지켜진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물어보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최대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는 거를 그 요양의 중요한 모토로 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 내가 10가지 단계의 과정이라면 과거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혼자 해버리는 그 요양보호사 옆에 계신 분이 다 해줘 버렸는데 제가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시는 모습을 거기 이제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하기 원하시냐라고 해서 막 늘 누워 계시는 분인데 화장실을 자기가 짚고 일어나서 휠체어를 본인이 타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걸 뭐라고 할까 시설에 계신 노인들도 너무 그걸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그분이 힘드니까 다 도와주기를 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영상에 나와 있는 어르신들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들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럴 때 이제 일상적인 기능들이 유지되는 시간이 훨씬 더 길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요 근처에 있는 그 병원의 어떤 간호사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병원에 이제 입원하신 어르신들이 자기 힘으로 밥을 떠먹고 화장실을 가는 상태하고 그러지 못한 상태하고 그 사람의 정신적인 상태나 육체적인 그런 변화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과연 그 노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뭐가 최선일까, 뭐가 이익일까, 그냥 번쩍 들어서 누군가가 계속 이렇게 화장실 가는 걸 다 도와주고 다 떠먹여주고 하는 것이 그게 과연 노인을 위한 걸까, 나를 위한 걸까라고 되게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자율성 존중해줘야 되고 존엄성이 나오고. 예, 그래서 과연 우리가 방송하지 마 우리 자꾸 이상한 걸 집중 이게 이 이야기가 뭐냐면 과연 우리가 누구의 관점에서 돌봄을 제공하냐라고 할 때 그렇죠. 아까 이제 제게 그런 말 했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방금 얘기하신 것도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 있는 게 만약에 그 노인이 이제
치매가 있거나 그렇게 했을 때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면은 묶어야죠. 최근에 저희 아버지께서 쓰러지셔가지고 요양병원을 좀 급히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러셨구나. 쉽게 말해서 혈관이 오랫동안 점점점 막히다가 이제 내 몸이 이렇게 힘이 없어지자다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혈관을 이제 스텐트 받고 다시 회복하는 단계인데 제가 이제 내려가서 일주일 정도 간호하고 저희 형이 한 분 계신데 간호하고 도저히 이제 둘 다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요양병원으로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양병원에서 물어보는 게 그게 있어요. 우리가 묶을 건데 혹시라도 묶을 상황이 되면 묶을 건데 동의하느냐 체크. 혹시라도 숨을 이제 안 쉬고 그랬을 때 연명을 할 거냐 말 거냐 체크 이런 거를 현실적인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솜사탕이 하는 얘기 그리고 그 보살핌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접근하는 이런 부분은 너무 이상적이고 좋은데 다 이러면 좋죠. 이러면 좋은데 이 시스템적인 부분 요소에 있어서는 사실 한 사람이 한 100명을 컨트롤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 예, 이게 민감한 주제라는 거는 전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이제 가정에서 그런 상황에 많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이 책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그 지금 이제 추세는 사실 한 명이 100명을 보는 구조를 만드는 게 사실은 문제죠. 문제죠.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마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게으름의 찬양에서 네네. 우리 사회가 만든 직업과 노동에 우리를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거에 대한 다른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많이 공감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노동뿐만이 아니라 그 어떻게 말하면 이제 노인들은 여생을 보내는 그런 시기인데 과연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 돌봄의 시스템이 1대 100이다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맞는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상이냐 마냐를 떠나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거를 고민해야 될 때가 만약에 40년 전, 50년 전이라서 먹을 것 자체가 이제 그거 생존의 문제를 고민한다면 그런 것까지 고민하는 것이 사치일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걸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책에 보시면 이제 그걸 다른 길로 극복했던 많은 사례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 이 노인 그런 치매 노인뿐만이 아니라 정신질환자를 과연 그 수용하는 방식으로 돌볼 것이냐 사회가. 그래서 60년대가 70년대 이탈리아는 그 폐쇄병동 정신병원을 없애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신질환자들이 뭐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정상인들도 위험한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폐쇄병동 정신병원을 없애버리고 사회 안에서 커뮤니티 안에서 케어하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벌어졌고 이미 그게 실천되고 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그래서 그걸 정리한 책이 있는데 자유가 치유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자유가 치유다. 치유다. 예, 예. 자유가 치유다라고 하는. 치유단 절.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저는 이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지금 받는 케어를 우리도 동일하게 받게 된다는 거예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과연 우리 부모님들이 받는 케어의 질과 내용을 내가 받아도 좋은지라고 하는 것을 묻는다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한 좀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이거 되게 민감하고 힘든 이야기라는 걸 알지만 뭐라고 할까 고민이 필요한 그냥 우리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어쩔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지난 시간에 직업도 뭐 그렇게 기업주가 먼저 초과 임금 시키고 초과 노동 시키고 임금 안 주는 거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냥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마찬가지 논리라면 그래서 여러 시도들이 벌어지고 있고 어쨌든 그런 고민을 하자고 이제 이런 책이 나오고 읽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런 고민을 하니까 우리가 사회가 조금 나아지고 발전해 또 가는 거겠죠. 우리도 그런 혜택을 받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많은 경우 제 관점에서 좋아 보이는 거를 저희 딸한테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늘 저희 딸이 말한 그 10개 중에 한 8개는 그런 것 같아. 8개로 뭐라 그래요? 8개를 내가 준 것을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치워! 그러니까 8개씩이나. 화량! 아빠 났어! 정말 낮은 확률이네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내가 먼저 살아봤다. 맞아요. 내가 나이도 많고 아빠가 다 내가 해봤다. 경험도 많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네. 주는데 그게 어쩌면 우리가 육아가 힘든 이유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애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를 내 삶을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애 삶까지 사실은 인생 산다는 건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선택이. 선택을 하는 건데 그 선택까지 하려니 독박 육아가 되는 거고 이제 과잉 육아가 되는 거고 네. 과잉 보호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자초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 보살핌 받는 사람의 관점에서 돌봄이 이루어지냐고 하는 질문은 결국 아이만이 아니라 혹은 뭐 내가 돌봄을 줘야 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 개인에게도 나에게도 매우 이익이 되는 필요한 그런 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훌륭한 뜻이 있는데 케이스 바이 그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고 네, 비현실적이다 그러고 네. 세상 또 속 좁은 놈 돼가지고 네. 한 장만 더 좀 이야기 나누고 저 마무리를 좀 지을게요. 묶어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4장에 저는 이 돌봄은 피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이 장이 좀 읽으면서 인상 깊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저자가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우리는 보통 왜 사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라고 할 때 또 행복을 위해 산다고 말을 하는데 이분은 이제 이런 고민을 하면서 자기는 행복을 넘어 피어남을 위해 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과연 돌봄이 피어나는 것이 될 수 있을까? 예. 예. 네. 피어남. 일단 네. 피어남이라는 자체가 꽃에 비유를 하거나 그렇겠죠. 버짐에 비유를 하거나. 그런 것도 있는데 요건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냐면 그걸 뭐냐면 긍정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개인의 모든 능력이 이렇게 발휘되고 번영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 사람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돌봄은 그냥 단지 그 사람의 필요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돌봄의 목적은 그러니까 욕구나 필요를 채워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그 주는 사람 주도적인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내가 좋아하는 거, 너 배고프니까 뭐 이거 먹어라는 그런 되게 우리가 먼저 성경험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그냥 무작정 제공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돌봄의 목적이 필요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내면에 있는 어린이든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뭐 치매에 걸렸던 여기 이제 치매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에게도 이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는 사례들이 이 책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욕구나 필요를 채우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내면에 있는 가능성과 능력들을 꽃피우게 하는, 피어나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저는 이 관점이 좀 되게 새로웠어요. 예. 뭔가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통 돌보면 누군가의 비어있는 거를 채워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넘어서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피어난다는 거는 그 사람에 있는 내면이 더 이게 밖으로 폭발하는 뭔가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런 걸 볼 때 나는 과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 자녀를 포함해서 피어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그 사람 안에 부족한 점들을 채워주기만 하는가 뭐 이런 것도 되게 좀 그 질문거리가 되더라고요. 어때요? 솜사탕 같은 경우는 혹시 누군가를 이렇게 피어나게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이제 강의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이제 그거 하는 게 전 되게 힘들어요. 좀 하고 싶지도 않고. 왜냐하면 너무 부담되거든.
하기 싫대요. 또 관계자분 보고 계시고. 하기 하기 싫대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동의할지 말지도 불분명하고 어렵죠. 또 제가 지금 던지는 어떤 주제들이 되게 이 사회에서는 사회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번에 이제 부산 그 초록우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 발표한 그 글은 이제 제가 썼거든요. 아니하고 상의해서. 이제 그 내용들이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들을 되게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 사실 그런 내용을 이렇게 전달할 때 그 반응이 늘 이렇게 좋지만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라고 할까, 물론 다 그런 내용만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이 강의하는 게 되게 부담스럽고 힘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중에 몇몇 분들은 그걸 통해서 뭐 어떤 그 해소되지 못했던 문제라든지, 혹은 고민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있지. 저처럼 그런 고민을 하고 살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저기 또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걸, 예, 그런 걸 발견하시고, 뭐 희망을 찾거나, 아니면 뭔가, 아하! 하고 깨우치는, 저는 그 장면을 볼 때, 저는 몸에 전율이 오거든요. 그 장면을 보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강의 때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이번에도 이제 네. 그런 발표문 할 때 이제 박수 치는 네. 분도 계시고, 혹은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보이나요? 이렇게 그쵸. 방금 장난쳤는데, 막, 이거 말고, 그러니까, 눈빛이라든지 이런 게 좀 드러나나요? 이게, 뭔가, 정말 재밌다라고 보시는 분. 네, 그런 아니면은-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어. 저는 가능하면 끝난 다음에 이제 돌아가면서 피드백을 듣는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신 분이 계세요. 다는 아니지만. 그러면 전 그게 너무 보람되고 기뻐서 이제 그게 하나의 이제 저의 그 강의를 하는 동기거든요. 그 어려움을 좀 그래도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그 피드백을 한번 익명으로 받아보신 적은 없죠? 이게 구글로 면전을 내놓고 욕을 못할 거 아니에요, 이게. 구글로 이제 설문지 돌려서 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익명으로 비판하는 한번 분도 계세요. 그렇죠. 뭐라 쳐 씨부리 싸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 부산 가가지고. 뭐 그런 분도 있죠. 부산이니까. 네. 그래서 이게 그 피어난다는 게 좀 저는 돌봄의 다른 관점인 것 같거든요. 그래야 사실은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거든요. 이게 내가 지금. 피어남이 딱 들어가는 순간 이 돌봄과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 음. 그래서 제목이 돌봄의 역설이 된 게 아닌가. 네. 그 피어남이 없었으면은 음. 그냥 조금 밍밍한 돌봄에 대한 이야기로 끝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피어남까지 접근하게 되니까 상당히 인문학적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글쎄 이분이 그래서 본인을 의료 인문학자라고 소개하시잖아요. 네, 네. 인문학자. 좋은 거 다 갖다 쓰시고. 아니 조금 저는 그런 고민을 하시는 훌륭한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맞아. 예. 어떠세요? 그 피어남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 돌봄이 정말 뭐 우리 시아를 세아라든지 아니면 시아 누구죠? 둘째 잠깐 끊고 시아. 갈게요. 이거. 근데 실제로 세아가 자기 동생 만약에 딸을 낳게 되면 세아가 동생 시아라고 얘기를 해서 시아로 시키고 싶다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랬어요. 실제로. 그거 있지 않아요? 아이들한테 너 태어날 때 나올 때 문 닫고 나왔어. 맞아요. 그거 혹시 물어봤어요? 딴 데로 가지라고 기억이 안 빨리 나는데. 긴장해서 또 나한테 그랬나? 아무튼 그랬었어요. 어때요? 아무튼. 본인의 돌봄은 누군가를 피어나게 하고 있는지. 저는 피어나고 결국은 물론 딸 얘기도 있지만 이 단지 내에서 아무래도 작년 뭐 올해 계속 이어서 골목화법이나 어린이집 통해서도 어쨌든 아빠들한테 그런 영향력을 하다 보니까 제가 미처 몰랐던 얘기들을 이렇게 듣기도 해요. 그 아빠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뭐 안 좋은 얘기도 있지만 뒷담화.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단지 아이들의 노는 시간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만 생각하고 처음에 임했었는데 근데 처음에 바라보던 엄마들의 시선과 지금은 정말 많이 바뀌어 있다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어제 들은 얘기인데 어제가 모임날이어서 근데, 자기 자랑. 근데 자랑이 아니라 진짜로 변화한 그게 전에 들으니까 너무 더 울컥하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는 뭐 이렇게까지 하나부터 해서
뭐 하는 거지, 뭐 이건 당연히 그랬고. 그것뿐만 그런데 아니라 누군가 네. 이렇게 결탁해서 무슨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그렇죠. 하냐는 그것도 그런 있었어요. 말도 그러니까 들었었어요. 음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음모론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원장님과 들킨 뭔가 건가요? 돈을 받고 뒷돈을 받고 뭔가 이런 걸 하는 거다. 들켰나요? 그런 얘기도 있었고 뭐 네. 있었죠. 근데 그런 게 아니란 걸 뭐 얘긴 하지만 얘긴 하지만 뭐 안 들을 분 안 들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의 시선들이 지금은 제가 그 자리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들 나와서 놀고 그걸 넘어서 잘됐다. 이웃에서 만난 엄마와 엄마끼리 친해져서 가족끼리 뭔가 캠핑을 같이 간다던가 뭐 세 가족이 한 집에 가서 밤새 놀고 아이들은 한 방에서 같이 자고 뭐 그런 식으로 뭐 누가 시키지도 않고 뭐 오히려 제가 아이들 집에 놀러 가자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어린이집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신청자가 빵명이었어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집에 초대해서 친구들끼리 친구 집에서 놀게 하자 했는데 하도 다들 이제 집에서 안 놀게 하니까 뭐 정리해야 되고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온다 그러면 청소해야 되는 빡친데. 그래서 없어서 저는 솔직히 이렇게까지 마음에 문이 닫혀 있나 하고 혼자 절망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놀게 냅두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교류가 이루어지고 본인들끼리 스스로 알아서들 같은 반에서 누구세요? 저 엄마요 같은 반이네요 해가지고 친해지고 엄마끼리 친해지니까 아빠끼리 또 어색하지만 같이 만나다 보니까 친해지고 저희 옆에 가네 그 아빠도 친해요 해서 세 가정이 뭉치고 네 가정이 뭉쳐서 집 앞에 이런 가든이 있어요.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주민들이. 그런데 예약해서 좀 많이 모여서 먹는 모습도 제가 간혹 퇴근하면서 보기도 해요.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 그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네, 그 가든이 있어요. 재활용품 버리는 공간을 그 공간만 싹 치우고 그 약간 요런 네모평 아이디어 좋다. 네, 그 공간을 그냥 주민들이 자유롭게 예약해서 뭐 삼겹살 구워 먹든 밥을 해 먹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놓은 거죠. 마을을 피어나게 하셨네요. 네, 그래서 그게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뭔가 하려고 해서 안 됐던 게 알아서들 하시고 지금은 제가 그 자리에 없고 선생님들이 워낙에 바쁘고 좀 아이들 그 장난감을 놓고 가시지만 놀잇감을 놓고 가시지만 그런 마음이 약간 제가 나왔을 때와는 다르게 조금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느낌이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까지도 이제 읽는 게 되셨고 와 대단합니다. 저를 오히려 이제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까지 듣고 왜 안 오시냐 해가지고 슴신놀이터 운영 근무하고 있다 말면서 와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엄마들 뭐 한두 분 있고 현실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뭐 야, 그 아저씨 빠졌어. 야, 뭐요?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야, 그 아저씨 왔어? 네, 야, 가지마. 그래서 그 아저씨 갔어. 뭐요? 왠지 본인 얘기하는 그래서 퇴근했을 때 사람 애들이 많았구나. 근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걸 보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돌봄에서 얘기가 나오는 그런 공동체를 그러면 우리 단지의 애들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약간 경로당이나 이런 노인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걸까지 좀 넓혀봐야 되지 엄청난 걸 않을까를 피워냈네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피어남이 마을에서 피어남을 목격을 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게 피어남이구나를 또 깨닫게 됐죠. 멋있습니다. 잭도 할 말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겨울 되면 여기 버진 피어남. 자,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네네. 여기 이 책에 이거 말고도 많은 생각해 볼 거리가 많거든요. 저희는 극히 일부만을 다룬 내용이라 부족한 점이 많은데 한번 이 책이 이런 내용을 좀 자세히 담고 있다는 것을 좀 아시는 뭐 정보 공유 차원으로 오늘 방송을 이해하시고 한번 찬찬히 책을 사서 혹시 안 보신 분은 읽어보시면서 결국 우리는 태어나서 부모님에게 돌봄을 받고 그 다음에 커가면서 학교와 사회의 돌봄을 받고 그 다음에 아프면 또 병원의 돌봄을 받고 또 늙으면 다시 지금은 많이 좀 사라졌지만 자식의 돌봄을 받고 그리고 이제 임종을 하거든요. 말이 나온 김에 저희 어머님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 좀 지을게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 둘 다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제가 5년을 감병을 했고, 저희 어머님은 이제 갑자기 발견돼가지고 1년 정도 생존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한 일주일이 너무 위독하셔서, 이제 항암제를 하러 가셨다가,
결국 거기서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넘어가셨고, 그래서 한 이틀 정도를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곳에 있어 보니까 주변에 다 비슷한 상태에 있는 환자분들이 계시니까 뭐 아무 소리도 못 내겠더라고요. 그냥 다 위독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울 수 있을까? 응? 울면 너무 미안할 것 같아요. 이건 다 날짜 받아 놓은 사람들인데 거기서 울면 정말 미안할 것 같아가지고 울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한 이틀째 됐는 날 이제 동생들하고 싸워서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저희가 지금 제가 자고 있는 방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예. 근데 저는 제가 한 선택 중에서 제일 잘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 이 돌봄이라고 하는 거는 이 책에도 제목으로 나왔지만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 했던 돌봄이 결국 그게 나한테도 돌아온다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그 돌봄이 너무 일방적이고 그다음에 이게 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그 삶의 주기와도 맞지 않는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좀 다들 위기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정확히 그 외국에 있는 교수님도,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너무 독특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한국이 소멸되는 저출생으로 그다음에 인구 문제로 소멸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오늘을 좀 계기 삼아서 돌봄에 대해서 자녀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 곳곳에 벌어지고 있는 돌봄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우리 부모님의 돌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고 과연 이것이 최선일까라고 하는 것을 묻고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책 얘기는 요거를 마치고요. 이제 우리들 하듯이 다음 시간 책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책에 들어주셨는데 이게 K 어린이의 질문이라는 제목이에요. 제가 이제 페북에서 우연히 이 책이 소개된 걸 보고 좀 찾아서 봤는데 참 좋은 점은 우리 제기들 바라셨던 큰 글씨에 듬성듬성 쓰여진 이거지. 페이지가 예. 적었고 분량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아주 얇고 아주 슬림하네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아이들 지금 현실에 대해서 아이의 관점에서 일종의 뭐 소설 수필 형식으로 쓴 일종의 그 사회 고발서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나라 아이들의 이제 이 교육 환경 속에서의 자라나는 그 힘겨움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큰 전환의 시기인 것 같아요. 예, 사회 많은 요소들의 문제점들이 일시에 표출돼서 나라가 큰 위기를 맞았고 그걸 재건하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 이야기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안타까운 거는 거기서 딱 하나 빠진 그 주제가 있는데 그 아동의 교육과 놀거리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지금 논의되지 않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경제, 뭐 정치, 뭐 이런 산업, 뭐 AI 이런 얘기는 정말 본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지만 이 아동의 교육과 권리, 놀권리에 관련된 이야기는 사회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진짜 위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방송이 이렇게 힘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한번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인 우리 아이들의 삶을 좀 돌아보고 우리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선택했으니까 다 같이 같은 마음을 가지신다면 같이 한번 읽고 다음 시간에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봄의 역설. 아무래도 빨리빨리 우리나라 좀 시스템이 바뀌어서 이 돌봄의 역설에서 얘기하는 그런 좀 훌륭한 돌봄이 이루어져야 1순위 아니겠습니까? 빨리 바뀌면. 뭔가 했네요. 여기는 급합니다. 여기는. 조만간에 돌봄 맞아, 받으셔야 나 급해. 되는데. 받으셔야 급해요. 될 빨리빨리 분. 바뀌어야 돌봄 받을 돼요. 분. 이 책을 나 큰일 났어, 선택한 이유를 이제 이해했네.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K 어린이의 질문 꼭 함께 그러네요. 읽어보시고 다음에는 좀 더 짧게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본인들이 3점포를 안 버렸으면 진짜 좋겠어. 무구절절이네. 오늘 또 이렇게 소감 듣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듣고 계신 분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하세요. 막 아직 종도 계신가요? 쑤시고 계세요? 지금 방금 막 깨어나셨는데. 아, 일어나셨어요. 네, 거의 클로징입니다. 클로징 조금만 버티시면 돼요. 좀 어떤가요? 네. 한 달 만에 또 이렇게 모였는데. 아니 매달 이렇게 또 새로운 주제, 뭐 언제는 철학, 언제는 또 이렇게 의료 인문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평소에 다루기가 사실 쉽지 않은 주제들, 그리고 손이 잘 안 가는 주제들을 직접 또 손수 공수해 오셔서 네, 전달해 주셔서 아주 잘 먹었고요. 네, 잘 받아들였고, 저희가 어쨌든 이런 돌봄의 피어남이든 민감함이든 이런 부분들을 전 단어로 기억을 해놔가지고 이제 그런 단어를 잘 기억해서 뭐 동네에서 이런 골목 화복을 하시는 플레이 스타터 분들, 또 주변에 일반 뭐 부모님들이나 시민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돌봄들이기 때문에 각자 주변에 그런 보살핌 받는 이들의 시선으로, 관점에서 민감하게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를 좀 보고 세심하게 챙길 수 있는 그런 민감함을 가질 수 있다면 조금 더 나아진 사회와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뭐 말씀 더 하실 거예요?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해주시고 제가 클로징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하세요. 그래요? 네네. 삐지신 거 아니에요? 삐졌어요. 삐지시든지. 네, 덥고 습한 여름입니다. 많이 덥죠. 육아의 난이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죠. 이제 방학도 오고. 많이 지치고 힘드실 때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님이 먼저 행복해야 됩니다. 과도한 돌봄이 아이의 자율성과 회복력을 오히려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긴 이 방송이 잭의 자율성과 회복력을 오히려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맞춰주지 않으셔도 돼요. 적당한 결핍은 오히려 아이를 더 건강하고 단단하게 자라게 합니다. 오늘도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즐겁게 놀고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놀이 톡톡 플러스 매거진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인사할까요? 뭐 아나운서 유세요? 됐어요. 박수! 안녕.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